안녕하세요. 이철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기름때 저른 작업복을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저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잔업을 하고 나면 소금 뿌린 배추 마냥 온몸이 흐느적거렸죠. 너무 피곤했었어요. 차라리 그냥 부서지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동료들하고 함께 공장 앞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으로 몰려가기도 했었어요. 백열등 노란 전구알 아래 앉아서 제 친구는 딸한 인생이 분하고 서럽다면서 기름때 저른 주먹을 물어뜯기도 했었지요. 작업 반장님은 며칠째 어린 딸 얼굴도 못 봤다고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싶다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업복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책상에 앉아서 밤늦도록 대학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쏟아지는 잠이 기름때 저른 작업복보다 더 싫었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도 우리들의 평상복은 작업복과 달로 다를 게 없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추리했지요. 언뜻언뜻 띄엄띄엄 근사한 양복에 넥타이를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어도 평상복을 입어도 도무지 가난한 티를 벗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구두 닦는 일이었어요. 작업장 동료들의 낡은 구두 위에 총총한 별빛을 매달아주고 싶었습니다. 서럽게 뿌리내린 척박한 땅 위에 서 있는 그들의 구두만이라도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번개불에 콩볶듯 점심을 먹었어요. 구두를 닦을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오후 작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작업장 한쪽에 앉아 구두를 닦았습니다. 동료들이 우르르 다가와서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말렸지만 저는 환한 웃음으로 구두를 계속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많은 구두를 닦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60켤레가 넘는 동료들의 구두를 모두 다 닦을 수 있었지요. 동료들의 구두를 닦으며 저는 저의 열등감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물고기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내가 공장 직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작업장 동료들은 모르는 척 배시지 웃기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구두에 총총한 별빛을 매달아 주었다고 인사과장에게 말한 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 증진과 복지를 위해 제가 더없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동료들이 저를 추천했던 것이지요. 인사과의 정식 발령이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장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던 날 공장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서 저를 위한 성별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구두만큼은 사장님, 회장님 구두보다 빛가 번쩍했다고 동료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제가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작업 반장님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대학생이 되면 쓰라고 동료들은 내게 만년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양복에 메고 다니라고 진달래빛 넥타이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직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출근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지 않은 내 모습이 오랫동안 어색했습니다. 그물 같은 기계 아래 누워있는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무실에 편안히 앉아있는 내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새로 옮긴 부서의 일은 많지 않았어요. 업무를 보면서 짬짬이 대학 입시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야간 잔업도 없어서 퇴근 후에는 공부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공부를 하기 위해 종로에 있는 학원에도 다녔습니다. 그 이듬해 저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건 작업장 동료들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푸른 시절은 낮고 작고 초라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과 장사를 했습니다. 싸구려 양말도 팔았고요. 그림 장사도 했습니다. 사과 장사를 할 때도 양말 장사를 할 때도 저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스타니슬랍스키,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풀무 야간학교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죽을 힘을 다해 책 원고를 준비했지요. 책 한 권을 준비하는데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 원고를 들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정확히 5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글은 괜찮은데 무명필자의 글이라는 게 부담스럽다고 모두들 말했어요. 원고가 한 번씩 거절당할 때마다 새로운 원고를 써 넣었지요. 원고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어긋남도 조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얼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5번째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출입문 쪽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2개월 동안 책 속에 넣을 그림을 그렸어요. 아픈 몸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그림 31컷을 완성했어요. 원고를 들고 6번째 출판사로 갔습니다. 드디어 출간이 결정되었어요. 저의 2번째 책 연탄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에 넘치게도 36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읽었습니다. 그 뒤에 쓴 행복한 고물상이나 곰보빵, 보물찾기, 이 책들도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아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